자, 오늘 계약의 효력 파트는 해마다 세 문제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조금 동시항변권도 어렵고 삼자란 계약도 어렵고 해제란 파트도 범위가 너무 넓어서 굉장히 그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세 파트가 가장 어려운데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 교재 오늘 어디부터냐면요. 427조에 보면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계약의 성비란 파트를 조금 마무리 못 졌어요. 쌍방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 승낙 그 얘기했죠. 특히나 완전 청약 유인가의 구별, 수문 불합의와 차고의 구별,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 자 이제 어디냐면 기타 427쪽에 기타 방법의 계약 성비란 파트인데 용어만 알면 돼요. 거기 보면 533조에 보면 교차 청약인 계약의 성립. 이 교차 청약은 원래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 두 개의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하는데 교차 청약은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말 뜻은 아는데 그 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청약만 존재하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승낙이 존재치 않아. 승낙 존재치 않아요. 두 개의 청약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쌍방 간의 그 내용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 잡치라 불러.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주관 잡치라 불러요. 두 가지 일치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예요. 성립했는데 언제 성립하는 거냐? 우리 기초할 때 했어요. 이렇게 시점만 볼 줄 알면 돼요. 계약의 성립 시점. 어쩌다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물어요. 계약 성립 시점은 양청약이 도달하는 때, 거기서 저렇게 도달할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양청약 도달하는 때. 그러면 두 청약 중에서 마지막 청약이 도달한 날에, 요 날에 계약은 성립한다. 뭐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차 청약은 필연적으로 격지자 문제예요? 대화자 문제예요? 대화자끼리는 교차 청약이란 말이 없어요.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데 뭐 교차 청약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격지자 문제예요. 격자끼리 발생하는 문제지 대화자끼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언제 시절 얘기냐? 지금 시절 얘기가 아니야. 때는 바야흐로 60년대 우편으로 계약 맺던 시절 얘기예요. 지금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 있고 뭐 이메일 있고 교차 청약이란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때는 바야흐로 60년대 갑이라는 서울 사람이 부산 사는 을한테 청약했어요. 야, 이러한 조건으로 내가 중고 기계를 너에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단 말이에요. 청약한 날이 만약에 3월 1일이라 칩시다. 이 청약 예대 도달한 날이 3월 4일이에요. 보세요. 2박 3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전화 없어요. 서로 연락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얘도 3월 2일 날, 야, 저번에 만났을 때 갑이 중국에 한 대를 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 기계가 필요하네. 전화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우체국 가서 야, 네 기계 1억 원에 살게. 1억 원에 팔아라 라고 얘도 청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 청약은 3월 5일 날 도착했어요. 서로 청약해서 1억 원에 팔겠다. 1억 원에 팔아라. 내가 살게. 양 청약에서 교차했는데 그럼 서로 뭐가 일치해요?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서로 사람이 일치한다면 이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 양 청약이 마지막 청약이 뭐 한 날에? 도달한 날에. 그럼 날짜는요? 3월 5일 날. 요거 찾아내려면 요거요. 그럼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 요즘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 우편으로 계약 안 맺어요. 어쨌든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도달이 한 말 왜 중요했냐면 원래 이 격지자는 이 승낙은 발신주의라는 예비를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모든 청약은 대화자건 격지자건 모든 청약은 도달 시에 3월 5일 날 계약은 성립한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의사실현 계약의 성립.
자, 이것도 특수한 계획 성립이에요. 자, 의사실현은 532조 나와 있는데 굳이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했대요. 뭐에 따라서? 거래, 관행에 따라서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시점이에요, 시점. 성립 시점. 언제 성립하는 거냐? 언제? 시점은 그러한 사실이 시점 다 미주고 놓으셔야 돼.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그럼 이런 사실이 뭐냐? 이것이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관례에 따라 굳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때가 성립만 주의할 것은 이때 성립 시점이지. 청약자가 안때 그럼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거 잘 속이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자,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요. 자,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병원 접수 때 진료를 접수시켰어요. 내가 접수시키는 게 뭐예요? 청약하는 거, 치료 청약이에요. 간호사분이 좋습니다. 당신의 치료 청약을 우리 병원에 승낙합니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접수를 받아준 순간 병원 나 사이에 치료 계약 성립했다는 거 이렇게요. 자, 내가 단골 서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큰 서점 못 가서 자주 오는 책을 사요. 내가 이러이러한 서적이 나오면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들려서 대금을 치를 테니까 늘 그런 식으로 책을 사왔어. 이번에 집에 갔더니 책 2권이 왔어요. 그럼 난 책을 항상 받으면 책을 살 것 같으면요. 안 살 것 같으면 바로 반품을 시켜버리고 이거 반품을 넣고 꼭 책을 내가 살 것 같으면 책에 이름을 적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안 적나 책에다가요? 네, 적어요. 네. 이름 적는 습관이 있어요.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이렇게요. 이름 적어 넣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서점에 책 대금 주지도 않아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우, 제가 깜빡했네요. 예, 그 책 잘 읽었습니다. 그럼 그 책방 주인과 나 사이에 책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적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성립한 거지. 그 서점 주인이 안 떼인 보름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책에 이름을 적는 행위 자체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때 계약은 성립하는 간단한 얘기예요. 거기 2번에 있는 얘기들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 자, 문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이 계약 체결 책임이 모의고사 보다 보면 잘 나와.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단언컨대 25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8번 시험 보면서 한 번 나왔어요. 29회. 왜 그러냐면 계약 효력 파트 출제된 3문제인데 요즘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뭐 우연부담이다, 동시항명권이다, 삼자랑 계약이다, 해지다. 이 파트가 너무너무 고정되다 보니까 여기를 낼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약 체결 책임은 별표도 안 쳐요, 제가. 시험장을 만날 확률은 드물어요. 정말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기출문제가 25회 이전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이걸 자꾸 내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5회 이전에는 계약 총론 파트가 보통 6문제 이상 나왔어요. 강론 파트가 3문제, 4문제 나왔어요. 지금은 5문제 똑같아지면서 총론 문제가 한 2문제 줄어들면서 이 계약 잘 책임 문제를 거의 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용어의 뜻만 알면 된다. 계약 잘 책임 문제는 우리 민법 53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만 하나 체크할 줄 알면 되냐면 우리 교재 따지면 429쪽에 2번 제535조 계약 체결 책임 요건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한 페이지. 여기 요건. 그다음 그 밑에 효과 여기도 별표 하나. 요 한 페이지만 볼 줄 알면 돼요. 나머지 보지도 마세요. 출제 비중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계약 체결 책임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 건가? 언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는 학설은 필요 없어요. 왼쪽 페이지 보면 학설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학설은 필요 없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계약 체결 책임 문제는 오로지 판례는 535조 여기다 적어볼게요. 535조 이외에는 일체 인정치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판례는 딱 535조 법조문이 있어요. 거기 왼쪽에. 이 경우만 인정하지. 이 경우 아닌 경우에는 절대 계약 절차의 문제를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랬게요. 근데 학설은 안 그래요. 학설은 뭐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도 어떻고 뭐 이런 뭐 차고 원유 경과시로 치료됐을 때 어떻고 여러 가지 경우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학설 안 물어요. 판례는 535조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딱 이 경우를 써라. 그럼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이 정리해요. 어떤 때 이걸 쓰는 거냐. 물론 기초할 때 간단히 봤지만 다시 볼 거예요. 일단 판례는 이 경우 말고는 절대 쓰지 말래요. 첫째, 계약 관리 책임은 첫째, 판례는 우리 판례 따라 배우는 거지 판례에 따라 학설은 필요 없고요. 외견상, 만약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다라는 두 사람 사이에 겉으로 볼 때 외견상 일단 계약은 일단 성립되었을 거. 성립도 안 된 경우에서 이 용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성립이 안 된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꼭 이런 식점이 나와요. 계약에 마치 체결될 것이란 믿음과 신뢰를 부여해서 얘 계약 체결해준다. 믿음과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은 그 믿음과 신뢰에 따라 기다렸는데 아무런 정당 이유도 없이 계약 교섭을 중간에 부당 파기했다. 그러면 어쨌든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 교섭 과정에서 부당 파기는 계약이 일단 성립한 거야,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는 뭐 다른 거, 뭐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이 어떻고 인간의 신의치에 따른 손해배상이 어떻고 다른 거 물을지언정 일단 성립이 안 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 교섭 과정 부당 파기 현상은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 인정하다 인정치 않는다. 인정치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인정치 않는다. 두 번째, 성립한 계약이 뭐가 되었을까? 화디다 나와야 돼. 성립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거. 자,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죠?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건물 매매를 체결했는데 그 매매한 그 건물은 이미 2월 28일 날 화재가 나서 없어진 건물.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거. 또 원시적 불능도 좀 더 정확히 하면 원시적 불능도 전부 불능이 되었어요. 전부 불능. 이 전부 불능에서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데 만약에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라고 이제 판례권 밑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봐줘야 돼. 오히려 요거보다 요게 더 잘 나와요. 요게 오히려. 자, 3월 1일 날 양평에 있는 펜션 한 채를 3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계약 썼어. 3월 1일 날 썼는데 그 매매한 그 건물 그 펜션은 어젯밤에 간밤에 2월 28일 날 불나서 전부 소실된 건물이야. 그럼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전부 불능. 그런데 일부 불능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 1000평을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라고 계약 쓴 날은 3월 1일이야. 근데 계약서 쓸 때 그 토지는 1000평이 아니라 950평밖에 안 되는 토지였어. 그러면 이미 계약철 당시에 마이너스 50평은 존재해요? 존재치 않아요? 존재치 않아.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 950평은 넘기지만 그 50평 넘길 수가 없잖아. 이미 계약철 당시에. 그 일부 불능의 문제야. 일부 불능의 문제라면 요거는 계약철 관리 문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배워요. 매도인의 이 담보 책임으로 물어요.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일이지 이 경우에는 일부 불능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에 우리 회원은 관리 책임 문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담보 책임 배워보면 매매한 목적물의 계약철 당시에 이미 수량이 부족해. 1000평 매매했는데 950평이 안 돼. 이미 일부가 멸시했다면 일단 그 계약이 유효하고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 50평만큼은 깎아달라. 5천만 원 감액해달라. 또는 1000평이 안 되면 이게 딱 1000평이 돼야지만이 건축허가 나요. 950평 건축허가 안 나. 계약으로 달성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는 다른 쪽을 물어야지 계약 체결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 자, 일부 불능이라면 자,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거 기억하셔야 돼.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는데 1000평이 아니라
950평급이 안 되는 토지였다면 이게 일부불능이야. 이 경우 뭐로 넘어가라? 매도 담보채 물어서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해달라. 부족해서 계약을 못해서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다른 문제 넘어가야지. 전부불능이 아니라면 계약 결체 문제 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불능이었을 거. 전부불능이 돼버리면 원시적불능, 전부불능이란 뭐다? 계약은 원시적불능보다 계약 자체가 성립했더라도 무효이다. 그럼 결국은 계약 결체 문제는 우리 판례는 성립이 돼야 돼 일단. 여기서 설명하잖아. 원시적불능이 돼야 돼. 원시적불능인데 전부불능이 돼야 돼. 그래 계약 자체가 뭐가 됐어? 무효됐어요. 계약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효인 계약은 이행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게 무효야. 그렇지만 계약자가 무효였지만 이 경우에 일방은 자 일방 그러면 누굴 상상하자? 부동산 매도인 상상하자. 나무 이것밖에 안 나와요. 혹시 일방은 타방에게 타방 그러면 우리는 누구 상상하자? 매수인에게 계약 자체가 무효됐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어. 또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뭔가 책임은 져야 된다. 이때 원시적 불능이 전부불능에 대해서 무효됐을 때 매도인이 매수진 책임을 우리 뭐라 부른다?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책임은. 오로지 딱 이 경우만 발생해. 이 경우만. 이 세 단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임을 지는데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 자체는 무효됐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 책임을 지려면 계약 체결상을 지려면 매도인은 요거 보세요.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가실일 것. 이걸 갖춰야 돼요. 악의 또는 유가실일 것. 악의가 뭐예요? 이미 3월 1일 날 건물 매매 맺을 때 어제 불나서 없앤 건물이 알고 있어서 지금 알고 있어서 악의 또는 유가실. 유가실이 뭐예요? 유가실. 매도인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는 부주의해서 몰랐다. 그럼 보통 건물 매매하는 사람이 계약 쓸 당시에 자기 건물의 전자단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유가실. 악의 또는 유가실일 것. 타방은 얘가 이 책임 지려면 타방 매수인은 뭘 갖춰야 된다? 선이 나는 몰랐다. 선이 그리고 엔드 그리고 무가실일 것. 요것은 갖춰줘야 되는 거야. 여기 안 갖춰주면 이 책임 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건물 매매 결정했는데 2월 28일 날 이미 화재나서 없어진 건물을 매매한 거 3월 1일 날 그랬을 때 타방 매수 선임 무가실은 추정한다는 거.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러면 계약 체결 발차임치기 싫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매도인이 입증해야 돼. 판사님 3월 1일 날 건물 매매 계약 맺을 때 매수인도 이미 불나서 없어진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았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얘 뭔가 잘못 있습니다.를 매도인이 입증해내면 이체 면하지만 입증 못하면 이걸 추정하기 때문에 이체를 져야 된다 안 된다? 져야 된다. 매수인은 입만 다물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입증 못해내면 반대말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이라든가 유가실 둘 중에 하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체는 져야 되는 거야. 책임 지는데 책임을 진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예요. 손해배상의 범위. 그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이 책임을 진다면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책임을 진다면 손해 범위는 항상 민법을 배울 때 특히 계약을 배울 때 손해배상의 범위 어디까지 물어줄 것이냐? 이 손해배상 범위 물으면 항상 손해배상은 둘 중 하나 물어주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하나는 실례익배상이라는 실례익 법률용어로 실례익배상. 믿었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나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 믿었어. 그 믿었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그 실례익배상이라는 얘기는 단어를 여기 쓰지만 문제가 쓰면 무엇을 믿었다.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이 단어가 꼭 나와요. 그러면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실례익배상 그러면 이 경우 이미 불나서 없어진 건물을 그 다음날 매매가 맺었을 때 매수 때 물어주는 실례익배상 그러면 쉽게 생각해 여기서 뭘 생각하자 그랬어요 제가. 뭐가 실례익배상이에요? 부대비용 정도. 오늘도 또 나 혼자 떠들기 시작했어요.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거. 그러니까 2월 28일 불나 없어진 건물이야. 그래서 3월 1일 날 매수인이 계약매가 나왔단 말이야.
나오는 바람에 하루 일 못했죠. 하루 일당. 교통비 썼죠. 잡비 깨진 거 있죠. 등등등. 이 부대비용 깨진 게 한 40만 원 돼. 뭐 여러 뭐 교통비 하루 일 못한 일당 뭐 밥값 쓴 거 등등 이런 거. 이 정도 물어주면 뭐다 이게? 실내액 배상. 그런데 또 하나의 배상은 이행 배상이 있어요. 여기뿐 아니에요. 리버 대합 어디를 묻든 소매상 범위는 그러면 실내액 배상 아니면 이행 배상 둘 중 하나를 물어주는 거예요. 이행이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이 배상. 그러니까 이행이란 말을 쓰지만요. 굳이 문장 쓰면요. 네가 이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3월에 매매 계약 맺어서 이 계약대로 네가 건물 나한테 명도했다면 네가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내가 남겼을 모든 이익을 담아달라면 이행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통 이행배상은 이 건물 매매 계약에서 보통 뭐 생각하면 된다. 마음속으로. 전매 차익까지도. 이 전매 차익까지도 뭐로 불어달라면 이행배상이에요. 나는 네 건물을 3억에 매수해서 4억에 팔 수 있었는데 그 전매차 1억 다 물어줘. 그럼 무슨 배상? 이행배상. 사회생활 때 실내액 배상의 액수가 커요? 이행이 커요? 이게 액수가 크겠죠. 그런데 계약 체결 관리 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요건 갖췄다면 물어주는 범위는 무슨 배상 원칙이다? 실내액 배상이 원칙이다. 이걸 물어주는 거예요.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거지. 전매차까지 이것도 전손해 말이죠. 전손해를 배상하는 얘기는 아니다. 부대비용 깨진 거 한 50만 원 이거 물어주는 원칙을 삼는 거예요. 자, 계약 체결 책임은 무슨 배상의 원칙이다? 실내액 배상의 원칙이다. 부대비용 좀 물어주는 거. 응? 이행 배상의 원칙이 아니다. 보통 이게 액수 자꾸 이게 크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계약 맺고 나서 IMF가 터졌어. IMF가. 의료부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뭐 부대비용 정도 깨진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측량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한 200만 원 들어갔어. 부대비용이. 뭐 중개 수수료랑 뭐랑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전매 차익은 사실은 계약도 이행했더라도 남겨서 이익이 별로 없어.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원칙은 액수가 이게 작고 이게 커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실내액보다 더 작다는 거야. 적을 때는 이때는 얼마 벌어져라? 이때는 50만 원만 배상하라. 자, 요 액수 잘 맞췄어요. 이행이익이 실내액보다 더 적을 때는 더 적은 이행이익 범위에서만 실내 배상하라. 이때는 더 적을 때는 50만 원 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써볼게요. 객관식 문제는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알아야 돼. 스토리는. 그 다음에 그걸 글로서 나타내야 돼. 글로서. 여기 앉혀놓고요. 계약 결점 얘기 저랑 한번 해볼까요? 공부 많이 하셔서 줄줄줄 나와. 근데 문제나 쏙 주면 틀려. 우리 글씨로 주면. 왜? 물론 50만 원 벌어주는 거 알아. 더 적은 금액을 벌어주는 거. 그런데 보세요. 시험 문제 해볼게요. 다시. 실내액 배상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실내액보다 더 적을 때는 적은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더 적은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액수는 맞아 50만 원이.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말은 더 적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실내액을 배상해라. 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실내액 배상해라. 액수는 맞아 50만 원이. 근데 글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더 적은 이행이익 배상한다면 안 돼. 법조문에 적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뭘 배상한다? 실내액을 배상한다. 어떻게 끝나죠? 실내액. 액수는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더 적은 이행이익 배상한다면 틀리는 거야. 객관식 그렇지 뭐. 맨날 글씨 갖고 놀지 뭘. 그러니까 실내액 배상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실내보다 더 적을 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실내액을 배상하라. 50만 원에 이행이익 배상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문제가 쓸 때는요. 액수는 맞아 지금 50만 원이. 어떻게 끝나죠? 적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실내액을 배상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그 글씨가 보여. 근데 스토리는 알아. 더 적은 금액 50만 원 배상하는 거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글씨는 그렇게 안 써져 있거든.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기 조심해야겠구나. 혹시 이 점이 나오면 어떻게 끝나나? 적은 이행이익 배상한다면 틀려요. 적은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만 실내액을 배상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잘 틀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항상 기분이 괜찮아. 모의고사 보고 나면 60점은 넘은 것 같아.
막상 채점하면 40점이야. 그게 다 이런 글씨를 틀리는 거야.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편한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응? 더 적은 이행 범위 내에서 실내익을 달성한다. 이걸 끝나야 돼.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얘기가 50만 원은 맞아. 하지만 적은 이해 범위 내에서만 실내익을 달성한다. 일부 불능의 경우는 뭐로 넘어간다? 1000평 매매했는데 960평이 안 되는 토지였다면 일부 불능의 경우는 계약 절차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넘어가는 거고, 전부 불능이 됐을 때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됐죠? 여기 한 페이지 이제 가만히 읽어보셔요. 한 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마셔. 물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너무너무 지루하고 하시고 그러면 430페이지에 확대 적용 문제 뭐 혹시 나올지 몰라서 심화로 써놓으세요.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하지만 혹시 만나면 이거하고 다 맞춰서 거의 맞힌다 봐 저는. 어쩌다만 나오면. 자, 그럼 심화해서 한번 시간 되면 이 다음에 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쌍무계약의 특질. 자, 뭐 특질. 효력 들어왔으니 효력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동시행의 항변권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쌍무계약이요. 우리는 모든 시험 범위는 쌍무계약만 시험 범위에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쌍무다, 편무다. 쌍무. 우린 편무계약 시험 범위에 없다. 쌍무계약은 이 편무계약이 없는 이 특질, 쌍무계약 특징이 나타나더라. 특징이.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나? 쌍무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서로 쌍방이 의무지는 거야. 쌍방이. 매도인은 물건 인도 의무가, 매수인은 대금지 의무가,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임차는 차임을 지불 의무가. 서로 계약 체결된 쌍방 의무지로 쌍무계약을 부르는데, 쌍무계약은 이 세상에서는 공평이라는 게 있어. 공평. 이 공평의 원리에서 쌍무계약은 채권채무는 이게 권리무야, 권리무. 각자들의 권리무, 채권채무의 성립, 이행, 계약의 소멸. 이 소멸이 서로 법적인 얘기야. 법적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운명 같이 한다. 이것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쌍무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쌍무의 성립상의 견연성이라고 해요. 성립상의 견연성, 연관성. 이행상의 견연성, 연관성. 소멸상의 견연성, 연관성. 이 세 가지가 서로 운명 같이 해요. 그래서 쌍무는, 뭐 이렇게 적을 것까지는 아니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야. 이 쌍무계약은 이 공평 원리에서 한쪽 사람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한 물건의 인도 의무가 성립하여야 타방 매수인도 대금지 의무가 성립하는 거지. 일방 매도인이 목적 인도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 매수인도 대금지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성립상의 견연, 이행, 쌍무는요. 한쪽 사람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타방도 이행 제공을 거절하면서 네가 나한테 이행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행하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 왜 나만 먼저 하라고 그러냐? 나 먼저 못해. 이게 동시항변권이라는 거야. 매도인 저는 약속한 날짜에 건물 매매했어요. 오늘 잔금 치는 날이야. 잔금 치는 날 이행기라 불러. 매도인 저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나에게 잔금지를 요구해요. 어이구 제가 부담 매도 인감증을 깜빡 빠쳤네요. 일단 잔금 치르세요. 그럼 내가 2, 3일 떼어줄 테니까. 잔금 치러 안 치러요? 뭐라는 거야 매수인이. 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교부할 때까지는 나 대금지고 거절하겠다. 내가 잔금을 치르는 거야. 네가 매면 부동산 명도해주고 소유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교부하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 왜 나만 먼저 하라고 그러냐. 뭐 주자는 거야. 동시행의 항변권. 같이 이행하자. 임대계약이 다 끝났어. 계약 끝나 임대인 저는 임차를 빼주지 않은 채
오늘 계약 끝나서 나가라는 거야. 나가야 안 나가요? 임차인. 나 보증 뺄 때까지는 이사 못 나가. 네가 나한테 보증 빼주는 거야. 내 임차 목적물을 이사 나가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 왜 나만 먼저 하라고 그래? 뭐 주장하는 거야 지금 임차인이? 동시혁명권. 같이 이행하자. 그럼 동시혁명권이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동시혁명권을 같이 이행하자. 원래 일본이 한자가 뭐냐? 동시에 항동 고초한다 그러죠. 같이 하자. 일방 이행 제공할 때까지 타방도 이행제 거절하면서 내가 이행하는 거야. 네가 지금부터 같이 하자. 라고 주장하는 거. 동시행의 항명권. 이행상의 변환성. 이게 공평하죠? 소멸상의 변환성. 일방의 채무가 쓰지 마세요.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얘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멸상의 변환성이라 불러요. 일방의 채무가 걔 잘못 없이 자 건물 매매했어요. 5억에 매매해서 계약금 중도까지 넘어갔어. 잔금은 3월 10일 날 치르기로 했는데 3월 8일 날 인근에 큰 산불이 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매매한 건물이 산불이 나갖고 소실돼 버렸네? 매도인 잘못이에요? 매도인 잘못이 아니에요. 매도인 그럼 말로 해볼게요. 일방의 기착사 없이, 걔 잘못 없이 그 목적물이 멸실해 버리면 타방 매수인도 대금지무가 함께 소멸되는 거야. 일방의 채무가 걔 잘못 소멸하면 다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 잔금 치료 안 치러요? 안 치르잖아. 그리고 모든 손실 누가 볼 것이냐?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누가 모든 손실을 감수할 것이냐? 이 세 가지야. 그래서 쌍무계약은 공표원리상 채권자 성립, 이행, 소멸, 운명을 같이 한다.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가 함께 소멸되고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한쪽에서 이행 제공할 때까지 타방도 이행 거절하면서 같이 이행하자. 동시항명권, 우연부담.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 쌍무계약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편무계약에서는 동시항명권이다. 우연부담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중에서 뭘 볼 거냐. 소멸상의 변연성. 우연부담 문제 먼저 볼 거예요. 자, 페이지 먼저 넘기세요. 여기 같이 먼저 볼게요. 우리 교재 어디를 피시냐. 437쪽에 우연부담. 교과서 우연부담에다 제목에다 별표 3개. 물론 작년은 안 나왔어. 29회, 30회, 30회 3년 연속 나오다 작년 빠졌어. 근데 사실 여기 29회 때도 나왔지 28회 때도 나왔어요. 27회 때도 나왔어요. 5년 연속 나오다 작년 한 번 빠졌어. 올해 어떻게 된다? 다시 나눠낼 크지. 우연부담은 어렵진 않아도. 자, 우연부담 문제. 그러면 이 우연부담이라는 것이 이제 법률 용어인데, 자, 우연부담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이게 우리말이다? 우리말이 아니다. 우리말이 아니야. 어떤 우리말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아우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럼 뭐야 이거 우리말 아니면? 일본말이야. 한글로 되어 있다 다 우리말입니까? 내가 그랬잖아. 굿모닝. 이게 우리말이 지금 이게 한글 읽을 줄 안다. 이게 뜻을 아는 거야 이게? 영어 굿모닝은 아니까 아는 거지 이게. 한글로 되어 우리말. 나 일본말이야 일본말. 자, 우연부담 말은 우리말로 하면요. 어떤 손해가 발생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 어떤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그 손해 보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는 얘기예요. 우연부담 문제는 우리 법조문은 537조, 538조 두 조문이 있는데 법조문 두 조문을 살펴보면 그렇지만 이제 이 우연부담의 하나의 규정이 배울 거 몇 가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 안 해주시면 퇴장이에요. 3분간 퇴장이에요. 페널티.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 계약 총론. 지난주에 청약, 승낙부터 오늘 배울 까지 다 임의규정. 이것이 원칙일 뿐이지. 달리 정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가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 임의정. 그런데 자, 우연부담 문제는 일단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 요게 첫 문제야 사실은. 써놓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야. 편무계약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냐. 쌍무의 문제지 편무계약에서는 발생치 않아. 발생치 않는데
절대로 발생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문제 풀 때 아직은 무료 문제 풀어야 할 때는 아니지만 계약 총론 문제 청약 승낙부터 계약 처할 책임, 지금 배우 우연부담, 동시항명권, 3자랑 계약, 계약의 해제지 별 때까지 언제나 절대로 반드시 항상 이 단어랑 다 틀리는 거야. 원칙은 쌍무게 발생 문제지. 특약이기 때문에 평면에서도 문제 될 수 있어. 원칙일 뿐이야. 그러니까 임의정에서는 무슨 말 쓰지 말자. 절대로 언제나 쌍무에서 반드시 쌍무에서 문제되지 편면 문제 안 된다. 그런 거 쓰면 안 돼. 원칙일 뿐이야. 이 쌍무에서 뭐라 부르냐? 쌍무에서 이것을 존속상의 견연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심화 가서 해결할 파트가 있고 기본 관계할 때 완벽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래요. 존속상 견연성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우연부담 문제를 굳이 말을 쓰자면 쌍방의 잘못 없이 쌍방의 기착서에 없이 잘못 없이 쌍방 잘못된 얘기는요.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에요. 계약 성립됐는데 쌍방의 잘못 없이 이 성방 계약이 뭐가 됐다?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3월 1일 날 건물 매매계를 체결할 때는 건물이 존재했는데 잔금은 4월 10일 치르기로 하자. 그럼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요. 4월 11일 날 계약 체결 이행기 도래 전에 3일 전에 4월 7일 날 벼락 맞았어. 매매한 건물 벼락 맞아갖고 다 소실됐어. 지진 나서 모두 무너져 버렸어. 천재지변동 매도인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매수인 잘못이에요? 잘못. 쌍무 잘못 없이 뭐가 된 거야? 그 계약 자체가 후발적 불능됐잖아. 어디서 발생한 문제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이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아까 배웠던 원시적 불능은 계약 성립되더라도 무효.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한데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가 있어요? 이행할 수가 없어요? 이행할 수 없잖아. 건물이 존재치 않잖아. 계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 쓸 줄 알아야 돼. 일방 그냥 맨날 매도인이야. 일방 매도인의 의무가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매도는 4월 10일 날 잔금 치는 날 목적 명도해야 되는데 4월 7일 날 천재지변동으로 매매한 목적 모두 멸시돼 버리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 잘못 아니잖아. 없는 건물 어떻게 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인도 목적 인도 의무가 이제 소멸되는 거야. 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하면 타방이 누구죠? 협조해 주세요. 협조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셔. 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죠. 일방의 채무가 계좌 없이 소멸하면 다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이게 존속상의 견연성. 소멸하고 이때 모든 손실은 누가 보라는 거야, 우리냐? 매도인이 치라는 거야, 매도인이 치는 것을 우리는 우연부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 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계약법 배울 때 사례 문제 나왔다. 그럼 우리 부동산 사례 나와. 100%. 토지건 건물이건. 그럼 채무자 그러면 매도인. 채권자 그러면 매수인을 항상 상상하셔야 돼. 매매한 목적물 이 건물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 되는 거야. 뭐 현재다? 채무자, 매도인이 지라는 거죠. 지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 보세요. 이때 이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받은 돈은요. 돌려주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해요. 받은 돈은 돌려주고 잔금은 받아요? 못 받아요. 이때 매도인은 일반 타마한테 잔금 지고 대금 요구할 수 있다면 안 되지. 틀리는 거죠. 잔금 지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때 부당 반환은 해줘야 돼. 이때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발생할까 발생 안 할까요? 이 우연부담 문제에서. 천재지변동으로 이 목적물이 얘네 잘못 없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없어진 거냐? 천재지변동으로.
매매 목적은 후발적 불능이 된 거야.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옆집 불을 냈어요. 빌라 연립을 매매했는데 잠 3일 전날 옆집 불이 옮겨 붙었어. 그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매도인도 목적 인도면 면해지고 다 매수인도 대금지고 함께 소멸되고 받은 돈은 돌려줘.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모든 손실은 다 우리 매도인이 져야죠. 그렇지만 누구한테 손해만 물을 일은 없잖아. 잘못이 손해만 물지. 그럼 우연부담 문제 풀 때 딱 봤더니 건물 매매했는데 이행기 도래 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매매한 건물이 목적을 멸실했다. 누구한테 손해 청구한단 말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이때 매도인의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이 해제란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우연부담 문제 풀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 누구한테 손해를 배상한다. 누가 계약을 해제한다. 손해배상이니 계약의 해제란 말이면 계약을 오늘 배우고 이제 파기하는 거야, 파기. 이거는 누가 잘못했을 때, 누가 잘못했을 때 쓰는 용어야. 쌍매 잘못이 벌어지면 누가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도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또는 선택할 수 있다. 이걸 쓰는 거야, 용어들이. 보면 대상 청구권. 자, 토지를 매매했는데 잔금 치르기 일주일 전에 토지가 없어졌대요. 그럴 수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니, 임야 5,000평을 15억 사업할 계약서 쓰고 중도금도 좀 토지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늘어진 경우가 있어. 일단 계약금 5천만 원 치르고 중도금 1차 중도금 1억 원, 2차 중도금 2억 원 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대금을 치기로 했고 드디어 1차, 2차가 넘어왔는데 드디어 잔금이 2억만 남았어. 근데 일주일 전날 매매한 토지가 없어졌대. 매도인 잘못이 없어졌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져요? 1번 포크레인 100대 불러다가 한 일주일 계속 흙을 파낸다. 계속 끝까지 파낸다. 흙을 파낸다. 끝까지. 어떻게 수용된 토지를 소유권 인정 넘길 수 없잖아. 있는 것도 말소 실패하네. 지금 수용당했단 말이야.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매매한 토지가 잔금칠 며칠 전날 수용당해서 등기를 넘길 수가 없게 됐대. 수용은 원시득이야. 수용관공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배운 지식이면요. 이메시아서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잔금 치를 필요 없고 수용당한 모든 우연부담은 다 매도인이 치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때 수용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수용보상금이 이게 급매물이야. 원래는 워낙 땅이 안 팔리니까 시세보다 한 절반 가격에 내는 거야. 남들이 수용보상금 이게 매매대금은 5억인데 수용보상금 적어도 7, 8억 이상 나올 것 같아. 나 예정된 날짜에 잔금 2억 치르겠다. 2억 치를 테니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이 청구권을 나에게 양도해달라라고 매수인은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선택해도 좋다. 이해되죠? 다만 대상청을 선택하려면 매수인도 자기 의무를 제공해야지. 잔금은 치르면서 수용보상금을 화재보험금을 나에게 넘겨달라. 난 잔금 치를 테니까. 이걸 선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대상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밑줄 거놓고 얘기할게요. 어렵진 얘기는 아니야. 저기 보면 그렇지만 이게 공부하려면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중견모 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서 쓴 날로부터 매매 목적을 명도한 날이 짧게는 한 달, 길게 한 달 보는 거면 매매한 건물, 연립 빌라 불나지 말란 법 없고 매매한 토지가 수용당하지 말란 법 없단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서 하나 체크할 거예요. 438쪽에 니은번 동그라미 별표 이게 중요해요. 나는 대상 청구권 채권자는 채권자 누구라고요? 매수인은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가 불능이 되면 발생한 가치면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금 수용받으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도 매수인도 자기 의무는 반대법 잔금은 이행해줘야지. 내 의무를 제공하면서 이걸 선택하면 이때 매도인은 거절한다,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 단어들 잘 봐두셔야죠. 단어들.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돼요. 자, 이제 별표 칠 게 어디냐? 그거 하나 쳐놓고 그 밑에 3번 예외 밑에 있네. 3번 예외 동그라미 별표 2개. 다음 같은 경우는 우연부담이
채권자주의로 전환된다. 우연부담의 전환이라고 불러요. 채권자주의 전환된다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누가 보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인이 손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다음 같은 원래는 채무자주의라 모든 손실을 다 매도인이 봐야 되는데 다음 같은 매수인이 부담하라. 우연부담 전환이라 불러. 우연부담 바뀌는 거야. 채권자주의로 매수인한테. 그러면 채권이 전환돼 버리면 이제 문장이 쓸 줄 알아야 돼. 매도인은 매도인이 이제 채무자예요. 이 매도인은 부동산 항상 토지건물 상상하세요. 매도인이 바로 채무자예요. 매도인은 매매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매수인에게, 채권자에게 문장을 쓸 줄 알아야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잔금 치러야 된다. 이렇게 편해야지 이렇게. 매도인은 목적을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매수인은 목적 명도받지 못해도 잔금 치러야 된다. 이 경우 전환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 세 가지 경우야. 자, 요건이에요. 어떤 데 전환되는 거냐? 첫째, 채권자. 교과서 요거만 나와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잔금 치러야 된다. 차근소 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잔금 치른 날이 3월 10일이었어요. 계약서에. 3월 10일 날 매수인 돈을 잔금을 못 치렀어. 매도인 씨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잔금 치러야 되는데 잔금 마련이 안 됐습니다. 딱 3일만 말미를 주세요. 매도인 짜증나지 어떡합니까? 3일 꼭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원래 3월 2일 날 치러야 돼. 3월 2일 날, 벼락 맞아갖고 임해명과 불이 나버렸네? 3월 3일 날 잔금 치러도 안 치러야 돼? 치러야죠. 원래대로라면 언제 넘어간 거야? 3월 1일에 넘어간 거잖아. 그럼 매수인이 자기 잘못으로 잔금 지급이 연체되는 와중에 너와 나의 잘못 없이 천재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매수인은 잔금 치러야 된다. 원래 넘어갔어야 되는 거잖아. 두 번째는요. 채권자 기책사유로. 채권자 기책사유가 뭐예요? 매수인이 잘못으로, 매수인의 잘못으로. 자, 법을 외웠는데 이게 공실. 마침 벼 있어요. 아무리 벼 있는 집이지만 잔금 치르 전까지는 그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열쇠 안 주는 거죠. 그랬더니 3월 10일 잔금 치르는데 3월 5일 날 연락이 왔어요. 매도인 씨, 3월 10일 날 저 잔금 반드시 치를 테니까 공실이니까 미리 저 수리 좀 하고 장판도 까고 뭐 싱크대 고치고 좀 이렇게 좀 수리 좀 들어가게 양해해 주시죠. 열쇠 옮겨다가 별장 옮겨줬어. 그 수리한답시고 부부가 와서 맨날 뭐 하다가 벽난로 뗀다고. 벽난로가 있는 집이에요. 벽난로 불이 안 붙으니까 휘발유 조금 뿌리고 신문지 말아놓고 불 붙인 데다 불 싸질러 버렸어 그냥. 3월 8일 불 싸질렀어. 수리하다가 매수인이 미리 인도받고 수리하다가 3월 10일 장은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죠. 누구 잘못으로? 매수인 네 잘못으로 불을 냈잖아. 3월 8일 날. 잔금 치러야지. 매도인 목적 인도받지 않고도 대금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처음부터 계약서에 별장 맺으면서 명도시까지 그 이행기가 잔금 친다. 이행기까지 모든 우연부담은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라고 써놨어. 그런데 정말 잔금 치르기 3일 전날 천재지변도로 별장이 불이 났네? 잔금 치러도 안 치러야 돼요? 뭐라고 써서 계약서에? 명도시까지, 이행기까지 모두 우연부담 누가 진다?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썼잖아요. 잔금 치러야죠. 그럼 그런 문장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 되지. 근데 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몰라서. 계약서 말림에 다 잘 적었어. 뭐 잔금, 뭐 깎기도 많이 깎았어. 뭐 계약금 얼마에, 뭐 만일 약속 위반하면 뭐 몰수하고 계약금 몰수하고 매도인 위반하면 배액상환하고 뭐 잔금은 뭐 언제 치르고 뭐 다 썼는데 특약상 명도시까지 모든 위험부담은 채권자식이라고 딱 하고 한 장은 몰랐어 내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네. 머릿모를 산불 때문에. 잔금 치러야 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남과 말로 하는 것은, 이 분쟁이 벌어지면 말로 하는 건 증거가 안 돼. 판사들은 물적 증거,
뭘 활자 인쇄된 거 증거를 요구하지 그 사람들이 이 말 듣고는 영어 증거 채택 안 해요. 그래서 남과 계약 쓰는 게 뭐야? 계약 쓰는 게. 너가 나 합의한 내용을 증거를 남기는 거야. 그때는 글자 한 자라도 조심해야 돼. 모르는 글자, 마음에 걸리는 글자가 있다면 짚어야 돼. 이거 좀 꺼림칙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연부당이 무슨 소리냐? 채권자 누구냐? 이거 짚어 써야 되는데, 아, 이거는요, 명도까지 이렇게 원인물을 화제하면 잔금 치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쓰겠어? 안 쓰겠어요? 안 쓰겠지. 모르면 짚어야 돼. 세 가지 경우 위험이 전환되어서 매도인은 모두 인도하지 않고도 대응 요구할 수 있다. 위험이 전환되는 경우.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이 다음 문제 풀면 내용은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동시행의 항변권. 오늘 아주 이거를 조져야 되는데 아주 참 어려워요. 자, 10분 쉬었다가 동시항변권 문제 얼른 볼게요. 어려운 부분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